4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불출석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보이콧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무죄가 아니면 다른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뻔한 결론의 재판에 내가 응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상당 기간 아마 선고가 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아주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크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뭐 이것을 정치적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명분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걸 거부하고 변호인들을 다 해임한 상태에서 재판에 다시 나오려면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쉽게 출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특히 여성 대통령에 대한 뭐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형사소송법상 그 이제 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내지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이제 걸석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강제로 인치를 해가지고 재판에 과연 출석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 그게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여성이시고 또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강제로 구인한다는 것은 완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출석을 했었을 때도 얼마 전에 최순실이 막 난동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재판정에서의 그 모습을 또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까지 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치 못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강제 구인을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출석을 시키기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로서는 계속해서 최후 통첩처럼 지금 보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법무부 구치소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가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강제 구인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법원은 구치소의 판단을 존중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뭐 설사 하여튼 그래도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라 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서 강제 구인을 했다고 치자고요. 법정에 나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진술을 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그것은 걸석 재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걸석 재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관심을 모았던 국선 변호인 5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접견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일 사건에 이렇게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된 것 자체가 소위 헌정 사상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 명단이 알려준 이를테면 기자들이 또 취재를 워낙 과열을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우려해서 이번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명단을 비공개라고 취재에도 조금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장 고참 변호사 어떻게 보면 좌장격인 조현권 변호사는 연수원 15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동기고 연세는 좀 더 많으시고요. 그 외에 남자 변호사가 총 3분, 여자 변호사가 2분. 그래서 총 5분이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3차례에 걸쳐서 그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난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임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좌장격인 조현권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들으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겠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설득을 하러 다시 구치소에 방문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갤르잖아요. 그래도 소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시니까. 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뭐 법원에서는 에이스급
국선 변호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나고 싶어도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궐석 재판이라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고 박사님? 참 저분들이 답답하겠어요. 예. 그런데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 하나는 유무죄를 다툴 때, 그렇죠. 또 하나는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는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거부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변호인을 통해서 무슨 20년형 나올 거를 10년형으로 줄이는 것,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설 변호인들을 다 지금 사퇴를 시켰는데 예. 중범죄니까 국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 설득을 해서 이제 저분들이 맡기는 했지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진행된 절차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을 변호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실은 이럴 정도가 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아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의뢰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만나자고 이렇게 통보를 몇 번을 했는데 정중히 네.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퇴하는 순간 재판이 중지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의를 생각해서 국선 변호인 사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변호인으로서의 변호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 박사님께서 지금 재판 포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재판 포기가 맞습니까? 재판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저는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치 투쟁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어떤 법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는 거고 고성욱 박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인들이 선임했을 당시에도 접견 자체가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자기가 고용했던 변호인들을 해임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내지는 시간적으로 준비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해임한 상태에서 시간도 40여일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던 국선 변호인들을 접견해가지고 그들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런 예상은 뭐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궐석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재판의 진행은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까지 아무런 뭐 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이 부분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궐석 재판까지 예고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당연히 안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판을 했는데 감찰을 맡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예. 두 사람이 인연이 좋았는데 악연으로 살짝 변모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주요 증인으로 나왔고 증인에 나와서 우병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학번은 이석수 둘 다 서울법대고요. 서울대 법대고 이석수 전 감찰관이 81학번,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84학번. 두 사람 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나이는 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동기보다 하나 어린 63년생인데 우병우 전 수석은 동기보다 2살 어린 67년생. 나이 차이 4년 나는데 연수원 그러니까 사시 합격 기수는 한 기수 빠릅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금 늦게 됐지만 워낙 우병우 민정수석이 빨리 돼서
한 기수 차이, 그러니까 다 선후배입니다. 법대 동문 선후배고 또 연수원 선후배고 심지어 1992년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형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작년 7월에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특혜 내지는 그 직권 남용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하니까 감찰 중단해라, 좌시하지 않겠다. 섭섭하다는 취지로 또 전화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 어제 나와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상당히 섭섭한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하는데 예.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뭐 좋은 인연은 절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석수 전 감찰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 걸 한 거죠. 네, 뭐 근데 하여튼 저 모습을 보면 좀 스산합니다. 예. 날씨만큼이나 말이죠. 근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알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너무 무섭다. 뭐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경위를 쭉 좀 이제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상태고요. 예. 이석수 감찰관이 맞으면 이제 특별 감찰관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민정수석은 마땅히 감찰관이 감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서포팅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씨로 결정하는 과정에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상당한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네, 나왔었죠. 자,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맞으면 영입을 한 건데 영입을 해놓고 나서 막상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이 되니까 뭐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섭섭하다고 감찰관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걸 압박으로 안 느낄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게 법률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이제 재판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인간 세상의 인연으로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지금 저런 식의 증언을 하는 것은 예. 공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지만 뭐 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주변 분들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도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뭐 타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선임될 때도 상당히 잘된 인선이었다라고 하는 평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조사를 시작했을 때 지금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찰하는 활동 중에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겁니다. 아니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라고 지금 선임이 됐는데 들여다보는 과정 중에서 또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국기문란이라든지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봤을 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는 중에도 녹아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나 보수층의 국민들은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못마땅한 시선을 갖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지사지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당시에 이석수 감찰관이 제대로 감찰만 했다면 이 상황, 탄핵 국면까지 가는 이 상황을 미연에 또 사전에 다른 방식으로 국면을 바꿀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누가 박근혜 정권의 이 붕괴, 탄핵, 대통령 탄핵, 붕괴, 뭐 이 보수 정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에 진짜 책임이 있느냐? 이석수 감찰관이 더 책임이 크냐? 아니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짜 더 책임이 크냐?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사태를 좀 다시 읽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 뭐 직제 체계 안에 감찰관은 따로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민정수석실의 무게가 가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받아내면서 수사를 더 깊이 하기는 또 쉽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 때문에 공수처 설치 얘기도 나오는 거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수처 설치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특별감찰관제는 그렇게
두자고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졌더라면 예.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됐어요. 내일 서게 됐는데 네. 어떻게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글쎄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기습적인 어떤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판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결정하게 될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모집과 이제 취집이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한 50% 정도라고밖에 아직은 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사건 내지는 딴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쯤 왔으면 뭐 한 80%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겠다라고 하겠지만, 예. 뭐 이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정황상으로 우병우 라인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힘의 어떤 작용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제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권 바뀐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를테면 어제 이석수 감찰관의 진술의 두 가지 대목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섭섭했다고 하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이석수 감찰관이 얘기했는데 예. 이게 뭐 수십 년간 알고 지낸 형 아우 사이 하는 그 사이에서 이거 좀 섭섭합니다라고 한 것이 과연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직권 남용을 한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우병우 수석의 아들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뭔가 좀 그 압력이 들어가서 뭐 꽃보직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 코너링이 좋았다고. 예, 이석수 말도 안 되는 감찰관의 얘기가 있었죠. 진술인데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감찰 결과 뭐 경찰 쪽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사법 처리를 당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법부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서 조금 뭐 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속하거나 이 사법 처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법률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가 확실히 증거가로서 인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점에서 지금 그 이지수 소장 말씀대로 이게 저도 이 반반 정도의 확률로 법률적 다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분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는 별도로 사법 처리가 갖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금 검찰이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문장만 보태겠습니다. 예. 최근에 기습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압수한 그 차례가 뭐였냐면 예. 그렇죠. 추명호 전 국정원국장, 최윤순 국정원 차장과 휴대폰을 통해서 현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쿠션처럼 예. 뭔가 서로 입을 맞추려 했던 정황. 이건 증거인멸의 정황에 부합되니까 예. 아마 이 부분이 빌미가 돼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가능성은 좀 남아있을 거로 역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 최윤수 차장 같은 경우에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뒷조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느냐 이 부분이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요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이라는 게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잘했고 검찰이 잘했고 특별감찰관이 잘했다면은 탄핵까지 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의 유무죄를 떠나서 어떤 정권의 뭐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 장병 오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순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현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 현장, 귀순했던 그 현장을 방문했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은 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눈에 확인되면서 예. 우리 측 건물에 북한 측에서 발사한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다든지 예. 그 외에 여기 박히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총알들은 더 남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장면들 그리고 또 송영무 장관이 가서 아주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을 따지는 장면 또 북한군이 우리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와서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서 감시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느껴지면서 예. 참 남북 분단의 현실이라든지 귀순의 어떤 그 엄중함 이런 걸 다시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직접 JSA를 방문을 했는데 총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들어간 구멍은 조그만데 뒷부분을 보니까 거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정말 그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 병사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북한이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네. 우리 뭐 JS 병사들이 이렇게 좀 뭐 인해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는 것도 좀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송영무 장관이 현장을 잘 간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정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병사와 거의 뭐 면대면과 같은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몇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유엔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 군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어제 보여준 이 사건 현장 우리가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40여 발의 총성이 난 시간 자체는 뭐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총알이 우리 쪽을 향해서 날라왔고 뭐 탄원이 다 보이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첫눈으로 오병사가 살아났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전혀 응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적절했던 것인가. 예. 지금 유엔사는 참 대처 잘했다고 표창을 이미 줬고 또 어제 송영무 장관도 우리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맞습니다. 아주 대처 잘했다, 용감하게 잘했다고 했지만 저 상황을 보면 저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응사 하나도 안 했는데 잘했다고 하고 넘어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군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매뉴얼 차원에서도 좀 보완도 하고 예.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사건 직후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뭐 구출이나 사실 구조를 한 병사에게 표창을 줄 수는 있지만 경계태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태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질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소장님? 근데 사후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미 저쪽에서 그 오병사가 차를 몰고 올 때부터 우리 쪽에서 이미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고 예. 응사 부분, 과연 응사를 했었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되는지가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교전 수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맞습니다. 있다. 예. 예를 들어서 JSA가 지금 유엔사에 의해서 관할이 되고 있는 관할권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어떤 정말 위해 내지는 위해에 가까운 사격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냐. 진짜 긴급한 상황에 대한 교전 수칙만큼은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좋은 기회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북한은 뭐 정전 협정도 뭐 이행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기관총까지 소지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 좋았는데 장관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미니스커트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시죠.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자, 농담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말 실수일까요? 글쎄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송영무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라는 좀 의문부호가 생길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번에도 지금 저런 이야기를 굳이 왜 언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지는 뭐 언론이 없다 하더라도 저런 이야기를 왜 할까? 송영무 장관은 좋게 평가를 하자면 그냥 군인의 모습인 거지. 예. 하지만 지금은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무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신중함, 진중함이 좀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번 비단 미니스커트 발언 때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발언했던 좀 실수성 발언들에 대해서
옆에 있는 참모진이라든지 내지는 아니면은 정말 청와대에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부적 감각을 좀 생각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모가 말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참모가 말 조심을 하라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예. 그런 언어 아니 준비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준비된 것만 말씀. 그리고 진짜 진정한 참모는 저는 그것도 말할 수 있는 참모고 그것도 예.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JS의 현장 방문한 송영무 장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송영무 장관의 거듭된 실언성 발언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제일 겁내는 장군, 뭐 김장수 꽃꽃대장이라고 맞습니다. 불렸던 김장수 장군이나 김관진. 또는 김관진 장군. 예.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군인이 무슨 말을 필요합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송영무 장관에게 무슨 없는 정무적 감각을 지금부터 키워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준비된 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면 국방부 장관은 전시에 그걸 최고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 동서고금의 수많은 명장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슨 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렇게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예. 우리 군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예.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려야 될 상황이 돼서 예. 죄송합니다만. 무거운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국회의원 시절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뭐 식사 전 축사나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축사를 준비 못했을 때나 특별히 할 말이 없을 때 이런 걸로 그냥 뭉개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불출석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보이콧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무죄가 아니면 예. 다른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뻔한 결론의 재판에 내가 응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상당 기간 아마 선고가 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아주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크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뭐 이것을 정치적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명분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 지금 모든 걸 거부하고 변호인단을 다 해임한 상태에서 재판에 다시 나오려면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기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쉽게 출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전직 대통령, 특히 여성 대통령에 대한 뭐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형사소송법상 그 이제 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내지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이제 걸석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강제로 인치를 해가지고 재판에 과연 출석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 그게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여성이시고 또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강제로 구인한다는 것은 완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출석을 했었을 때도 얼마 전에 최순실이 막 난동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좀 재판정에서의 그 모습을 또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까지 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치 못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강제 구인을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출석을 시키기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로서는 계속해서 최후 통첩처럼 지금 보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법무부 구치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가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강제 구인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시간도 40여일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던 국선 변호인들을 접견해가지고 그들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런 예상은 뭐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골석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재판의 진행은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까지 아무런 뭐 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이 부분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골석 재판까지 예고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당연히 안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판을 했는데, 감찰을 맡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두 사람이 인연이 좋았는데 악연으로 살짝 변모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주요 증인으로 나왔고 증인에 나와서 우병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학번은 이석수 둘 다 서울법대고요. 서울대 법대고, 이석수 전 감찰관이 81학번,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84학번. 두 사람 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나이는 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동기보다 하나 어린 63년생인데 우병우 전 수석은 동기보다 2살 어린 67년생. 나이 차이 4년 나는데 연수원, 그러니까 사시 합격 기수는 한 기수 빠릅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금 늦게 됐지만 워낙 우병우 민정수석이 빨리 돼서 한 기수 차이, 그러니까 다 선후배입니다. 법대 동문 선후배고 또 연수원 선후배고, 심지어 1992년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형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작년 7월에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특혜 내지는 그 직권 남용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하니까 감찰 중단해라, 좌시하지 않겠다, 섭섭하다는 취지로 또 전화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 어제 나와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상당히 섭섭한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하는데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뭐 좋은 인연은 절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석수 전 감찰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렇다면 법원은 구치소의 판단을 존중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뭐 설사 뭐 하여튼 그래도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라 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서 강제 구인을 했다고 치자고요. 법정에 나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진술을 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그것은 골석 재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골석 재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관심을 모았던 국선 변호인 5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접견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일 사건에 이렇게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된 것 자체가 소위 헌정사상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근데 업무 효율성 때문에,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 명단이 알려준 이를테면 기자들이 또 취재를 워낙 과열을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우려해서 이번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명단을 비공개라고 취재에도 조금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장 고참 변호사, 어떻게 보면 좌장격인 조현권 변호사는 연수원 15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동기고 연세는 좀 더 많으시고요. 그 외에 남자 변호사가 총 3분, 여자 변호사가 2분. 그래서 총 5분이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3차례에 걸쳐서 그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난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임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좌장격인 조현권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들으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겠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설득을 하러 다시 구치소에 방문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게을르잖아요. 소통이
기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변호를 하시는. 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뭐 법원에서는 에이스급 국선 변호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나고 싶어도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궐석 재판이라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고 박사님?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 걸 한 거죠. 네, 뭐 근데 하여튼 저 모습을 보면 좀 수산합니다. 예. 날씨만큼이나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잘 알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너무 무섭다. 뭐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경위를 쭉 좀 이제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상태고요. 예. 이석수 감찰관이 맞으면 이제 특별 감찰관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민정수석은 마땅히 감찰관이 감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서포팅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씨로 결정하는 과정에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상당한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네, 자,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맞으면 영입을 한 건데 영입을 해놓고 나서 막상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이 되니까 뭐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섭섭하다고 감찰관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걸 압박으로 안 느낄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게 법률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이제 재판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인간 세상의 인연으로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지금 저런 식의 증언을 하는 것은 예. 공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지만 뭐 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주변 분들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도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뭐 타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선임될 때도 상당히 잘된 인선이었다라고 하는 평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조사를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찰하는 활동 중에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겁니다. 아니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라고 지금 선임이 됐는데 들여다보는 과정 중에서 또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국기문란이라든지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봤을 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재판정에서 참 저분들이 답답하겠어요. 예. 예, 그런데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 하나는 유무죄를 다툴 때, 그렇죠. 또 하나는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는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거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변호인을 통해서 무슨 20년형 나올 거를 10년형으로 줄이는 것,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설 변호인들을 다 지금 사퇴를 시켰는데 예. 중범죄니까 국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 설득을 해서 이제 저분들이 맡기는 했지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진행된 절차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을 변호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럴 정도가 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아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의뢰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만나자고 이렇게 통보를 몇 번을 했는데 정중히 네.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퇴하는 순간 재판이 중지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의를 생각해서 국선 변호인 사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변호인으로서의 변호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박사님께서 지금 재판 포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재판 포기가 맞습니까? 재판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저는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치 투쟁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어떤 법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는 거고 고성욱 박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인들이 선임했을 당시에도 접견 자체가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자기가 고용했던 변호인들을 해임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내지는 시간적으로 준비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해임한 상태에서